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죠. 혹시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아오셨나요? 그 자식이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아들 민준이를 위해 살았어요. 한국어 교사로 일하며 나중엔 작은 학원까지 차려서 아들 교육비를 댔죠.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바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5억 원짜리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죠. 5살 위인 언니 영희와 함께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교사가 되었고 25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우리 가정을 꾸려갔죠. 결혼 3년 만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법관이나 의사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요, 당신. 우리가 조금 고생해서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자고요.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민준이를 위한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였죠. 민준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차분했죠. 저는 한국어 교사로 일하면서도 집에서는 민준이 공부를 일일이 봐주었어요. 남편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아들 교육비를 벌었고요. 엄마, 나 서울대 법대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준이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라니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보, 학원 하나 더 차려야겠어요. 민준이 서울대 보낼 거면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작은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지만 제가 직접 한국어와 논술을 가르치며 꾸려나갔죠. 남편은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학원 일을 도왔고요. 그런데 민준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죠. 여보, 민준이 부탁해요. 꼭 변호사 만들어주세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이제 막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학원 운영에 더 매달렸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죠. 주말도 없이요. 그런 저를 보며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합격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고 버텼어요. 3년을 더 버텼죠. 드디어 민준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아들 해냈어요. 변호사 됐어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민준이는 서울의 큰 로펌에 취직했어요. 연봉도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았죠. 저는 정말 평생의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민준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엄마, 저 이제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물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다니기엔 힘들죠. 그래서 보증금을 빼주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을요.
그 후로 민준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졌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해졌고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사회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민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방은 서연이라는 여자였는데 강남의 큰 회사 사장 딸이었어요. 상대방 민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사장 딸이었어요. 처음 서연이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지만 뭔가 차갑더라고요.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보는 시선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절반을 부담했고요. 그때 학원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결혼 후에 서연이는 민준이와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도 서연이 아버지가 사준 거였죠. 저는 여전히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1년 후에 손자 지우가 태어났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지우가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이는 지우를 데리고 제게 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우가 아직 어려서 외출하기 힘들어요. 다음에 뵙겠어요. 어머니, 지우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핑계가 점점 많아졌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큰 사건을 맡아서. 엄마, 서연이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지우 돌보느라 힘들어해서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는 정도가 되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힘들 거라고. 저도 민준이를 키울 때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작은 학원을 차렸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일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았어요. 유방암 2기입니다. 빨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암이라니, 저에게 암이?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암에 걸렸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엄마, 지금 바쁜데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요? 그게 다였어요. 걱정의 말도 위로의 말도 없었어요. 서연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암에 걸렸어. 많이 무서워. 답장이 온 건 이틀 후였어요. 어머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암도 잘 낫는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였어요. 수술을 받는 날, 저는 혼자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사람도,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걱정스럽게 지켜볼 사람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아들이 바쁘대요. 간호사의 표정이 안쓰럽게 변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혼자 버텨야 했어요.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 항암 치료 받고 있어. 정말 힘들어. 한 번만 와줄 수 없을까? 엄마, 지금 정말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조금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이에게도 부탁해 보았어요. 문자로요. 며느리야, 엄마가 정말 힘들어.
지우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어머니, 지우가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조금 있다가 시간 내서 갈게요. 그 조금 있다가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혼자 울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왜 애들이 안 와? 암 환자 혼자 두고.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서요. 그때 병실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식이고 뭐고 결국 혼자야.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밝혔어요. 3개월 차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이었어요. SNS에서 우연히 서연이의 게시물을 봤어요. 지우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사진이었어요. 비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지우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해요.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아, 내가 이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5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영숙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언니분이신 박영희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언니? 영희 언니 말인가요?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던 언니 말이에요? 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요. 그런데 유원장의 선생님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니가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유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감정가를 받아봐야겠지만 대략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속초에 있는 건물과 바닷가 펜션, 그리고 상당한 예금이 있습니다. 50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유원장에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선생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유산을 노린다면 그 사람은 상속권을 잃고 모든 유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니가 왜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며칠 후 속초에 가서 언니의 유산을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3층 건물은 속초 중심가에 있었고 바닷가 펜션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언니가 왜 저에게 이 모든 걸 남겼을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부모님 유산 문제로 싸우고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는데 펜션에서 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영숙이가 미안해. 20년 전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부모님 유산 때문에 동생과 싸운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아. 혈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숙이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내가 남긴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누가 영숙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해.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언니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의 마지막 당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걸지. 속초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유산 이야기는 아직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갑자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려요.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바쁘다며 전화도 안 받던 민준이가 갑자기 안부를?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엄마,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다음 날에는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정말 놀랐어요. 지금까지 핑계만 대던 서연이가 갑자기
그래, 좋지. 지우 보고 싶었어. 주말에 민준이 가족이 왔어요. 지우는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민준이와 서연이의 행동이 뭔가 어색했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썼네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특별한 일? 그냥 뭔가 달라진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 알겠더라고요. 얘들이 뭔가 눈치채고 있구나. 별일 없어. 그냥 치료받고 지내고 있어. 며칠 후 확신이 섰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게요. 서연이가 또 연락 왔거든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건망증 심하지 않으시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어머니, 차키 좀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몸이 안 좋으실 때 운전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 같은 거 혼자 처리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연이가 한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험 서류인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저희가 들어둔 거예요. 보험? 제가 모르는 보험을 서류를 받아보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서연아, 안경 좀 가져다 줄래? 어머니,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은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제가 읽지도 못하게 하죠? 아니야, 읽어보고 싶어. 어머니, 너무 복잡해서 읽으셔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 보험이 아니라고. 그날 밤 서연이가 놓고 간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봤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재산 증여 동의서. 본인 박영숙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재산 관리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아들 김민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며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이게 보험이라고요? 이게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민준이네 집 앞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몰래 가져와서 맞춰봤어요. 성인 후견인 선임 신청서. 신청인 김민준. 피신청인 박영숙 모. 신청 사유 피신청인은 암 투병으로 인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일상생활 및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리고 서연이의 허위 진술서까지 있었어요. 박영숙 씨는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돈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현실 감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며느리인 저도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절망? 제가 죽도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제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인가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중하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먼저 윤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 유언장에 있던 그 특별 조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거요? 만약 누군가가 박영숙 선생님의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유산은 자동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제 아들이 저를 후견인 심판에 넘긴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아드님은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언니가 정말 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어서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보는 거예요. 서연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장 보실 때 계산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으세요? 왜? 그냥 나이 드시고 치료받으시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최근에 큰 돈이 생기거나 그런 일 있으셨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왜? 아니에요. 그냥 혹시 누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할까봐 걱정되어서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놀아줄 때가 되었다고. 며칠 후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속초로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속초요? 왜 갑자기 속초예요? 그냥 바닷바람 좀 쐬고 싶어서. 지우도 바다 보면 좋아할 거 아니야? 속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응, 언니가 거기 펜션을 하나 남겨줬거든.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요? 영희 이모 말씀이세요? 응,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펜션을 물려받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주말에 민준이 가족이 속초로 왔어요. 펜션을 보자마자 그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탐욕스러운 시선이었죠. 와, 정말 멋있네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서연이가 펜션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언니가 나한테 물려줬어. 펜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벅차실 텐데. 민준이가 말했어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는 중이야.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지우는 신나게 뛰어놀았고, 저도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행복한 척을 했어요. 어머니, 이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펜션 운영이나 재정 관리 같은 거요. 어머니는 편안히 계시고. 그런데 어머니,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저희와 상의하셔야 해요. 만약 누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다면 민준이도 거들었어요. 그때 저는 웃었어요. 정말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 너희 말이 맞네. 나도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민준이와 서연이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그럼 중요한 서류나 재산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가족, 정말 웃긴 말이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자면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맛있는 아침을 차려줬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도 만들고 신선한 해산물로 미역국도 끓였죠. 할머니가 요리한 거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이런 큰 재산이 생기셨으면 저희에게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왜?
만약 엄마가 판단 실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한테 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안전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계산도 틀리시고. 우리, 그래?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넣고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거군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찢어서 버린 그 서류를요. 이게 뭔지 아니?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희 집 쓰레기통에서 찾았어. 찢어진 걸 하나하나 다 맞춰봤지. 엄마, 그건 성인 후견인 선임 신청서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 서연이가 쓴 허위 진술서도 있고.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정신병자라고 거짓말하는 게 나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요즘 정말 이상하시잖아요. 어떻게 이상한데? 돈 계산도 못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언제? 언제 내가 그랬어? 서연이가 당황해하며 더듬거렸어요.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죠. 여보세요, 윤 변호사님? 저 박영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언니 유 원장에 있던 특별 조항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들려주고 싶어서요. 아, 그거요? 만약 누군가가 박영숙 선생님의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을 노린다면 그 사람은 상속권을 잃고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민준이와 서연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만약 성인 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설령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함정? 내가 언제 너희를 속였니? 너희가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50억이면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던졌어요. 와장창 소리가 나며 깨졌죠. 지우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서워. 닥쳐. 다 할머니 때문이야. 서연이가 지우한테까지 소리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 손자한테 사과해. 사과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사과해야죠. 서연이가 또 다른 물건을 집어들려고 하자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저희 펜션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민준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고 펜션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제 며느리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물건을 부수고 아이한테까지 소리쳤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서연이의 행동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부인, 기물파손과 소란 행위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서연이가 경찰서로 끌려갈 때 민준이가 제게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도 똑같아. 너도 나를 배신했어. 그날 이후로 민준이와 서연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이는 기물파손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준이가 일하던 로펌에서도 해고당했죠. 누가 정신병자인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변호사를 믿겠어요? 민준이는 개인 사무소를 차리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평판이 이미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서연이와 민준이는 돈 문제로 계속 싸웠어요. 강남 아파트는 서연이 명의였기 때문에 민준이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어요. 지우는 저에게 왔어요. 민준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여건이 안 되었거든요. 할머니,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그럼 우리 지우, 할머니랑 계속 살자. 지우와 함께 속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펜션 운영도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바닷가에서 지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도 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돈을 노리지 않았죠. 항암 치료도 끝났어요. 다행히 암은 완전히 나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속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좋았어요.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 부부는 친자식처럼 저를 챙겨주셨고, 펜션 일을 도와주는 젊은 부부도 가족 같았어요. 사장님, 오늘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지우도 바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했어요. 경기도에 있던 제 학원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병원에 기부했어요. 암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데 쓰라고요. 혼자서 투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병원장님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박영숙 선생님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준이는 가끔 연락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가족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우는 저와 함께 살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공부도 잘해요.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지우가 이미 충분히 강해. 정말? 정말이야. 지우는 할머니보다 훨씬 강해질 거야. 그런 지우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보고 자라지 않게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요즘 저는 속초 노인복지관에서 글쓰기를 가르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들도 대부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세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민준이와 서연이를 용서했다면 그들은 분명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 살았을 거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에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우와 함께 산책할 때, 펜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웃을 때, 이럴 때 정말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아요. 언니가 저에게 남겨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어요. 영희 언니,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가끔 언니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 희생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없나요?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예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